지난 시간에 사람 완전 붕어법 이거 녹화한 거니까 유실돼 버려가지고 올리질 못했네. 우리 아프게. 저는 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어제요? 어제 왜요? 그 오원신 교수님인가요? 누구요? 그 오원신 교수님 맞나요? 저희 학과 교수님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뭐지? 위험 물질론 어.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요. 어제 뭐 아, 저기 뭐야 줌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비밀번호 안 알려주시고 막 좀 다들 난리 났었어요. 오, 못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결국 정석환 교수님께 연락해서 부탁해갖고 결국 했게 했는데요. 어. 저녁 9시 시작해서 11시 끝났어요. 진짜? 예. 오, 씨, 엄청 길게 했네. 근데 그것도 그 뭐지? 1주차부터 4주차까지 강의를 그 한 주치를 30분씩 강의한 거예요, 그냥. 아, 라이브 강의실에서? 라이브 강의실에서 그냥 그거 그냥 강의를 해버리신 거예요. 오, 그 학생들 반응이 좀 어땠어요? 다들 뭔지 몰라서 질문해야 되는데 뭘 질문할지 몰라갖고 난감했어요. 오. 음. 그런데 제가 이제 최지훈하고 우리 둘이 있으니까 이 옆에 있는 것도 저예요. 다 제 거. 이게 지금 제가 웹캠이 네, 알아요. 없어가지고 제 상황 태블릿으로 하고 좋겠는 뭐 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왜냐면 지난 시간까지 이 얼굴을 제가 안 보여주니까 이제 학우님들도 본인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기가 되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태블릿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저번 주에만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라이브 강의실 하잖아요. 그러면 네. 과목과 관련돼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듣고 싶어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거를 원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 EM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지. 과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편하게 예를 들어서 요거를 좀 원하는 건지 아니면 아, 실제로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 관련된 최근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전달받고 싶어 하는 건지 궁금해서. 최근 내용도 궁금하긴 하고 서머리물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하죠. 네. 음. 근데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하네요. 근데 막상 이번엔 뭔지 내용을 이번엔 좀 그래. 정신 없더라고요. 정신 없더라고요? 뭐가? 아, 이번엔 왠지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아, 내용들이. 학과 요번, 과목들이 좀, 요번에 몇 과목 들어요? 네, 교수님 6과목이요. 와, 여섯 과목 그거 들으려면, 와, 내가 보기에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면 일주일에 여섯 그러면 과목 좀, 다 들으려면 그 듣는데 이렇게 투입되는 시간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라이브 강의실도 해야 되고, 이러면 진짜 뭐, 말이 6과목이지요. 응. 교수님, 이게 6과목이지, 뭐지, 정석한 교수님의 다른 교수님들 거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2시간짜리 과목들이 많아요. 오, 한강에? 그래서 박창훈 교수님 같은 경우하고 그 정석한 교수님 거 2과목씩 듣고 있는데요. 응. 그 두 분 거, 박창훈 교수님 거 2과목, 정석한 교수님 거 2과목씩 듣고 있는데 그 두 분 다 한 과목씩은 2강씩 나눠져 있어요. 한 주에 2강씩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최시훈이, 한 강의당 1시간 몇 분짜리씩 2개. 아, 진짜? 야, 예. 분량이 그래서 상당히 거의 많네. 2시간짜리가 많아요. 야, 엄청나게 많구나. 그러니까 진짜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라이브 강의실도 거의 어떤 우리가 공부하는 학습의 연장으로서 생각하면 부담이 많이 될 것도 같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번 주엔요. 네. 그나마 교수님 건 다행인데 이번 수요일이 좀 큰일이에요. 수요일은 왜요? 정석환 교수님 거 2과목하고 박정원 교수님 거 2과목해서 총 4과목이 라이브 강의예요.
수요일에? 예, 저녁 6시에 라이브 강의 시작하고 6시 반에 시작하고 8시에 시작하고 9시 반에 시작하고 와. 두 분이요. 가장 짧게 하는 거는 몇 분 정도예요? 이게 뭐지? 정석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두 과목 다 줌으로 하시고요. 네. 박청훈 교수님은 잔디로 하시고요. 오. 아무래도 잔디로 하는 게 좀 더 편하죠. 근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 진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경성 학우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뭐지? 박청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요. 음. 한 과목은 6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나는데 한 과목은 6시 반에 시작해서 7시 반에 끝나요. 그게 두 개 과목이 겹쳐요? 한 분이 그 두 과목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공동으로요. 같이 불러서? 예. 씨, 그럼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 이경성 학우님 안녕하세요. 그 저기 사운드가 잘 안 들리시나 봐요? 음.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과목이 중복이 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1시간씩 1시간씩 하는데 8시부터 7시까지 하게 돼 있고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하게 돼 있으면 중간에 30분이 겹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라이브 강의 하기 전에 여쭤보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만약 줌을 할 경우는 미리 조정을 해주신대요. 줌을 할 잔디로 할 경우에는 그 경우, 예, 시간을 잔디로 할 경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하고요. 잔디로 할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예. 이양섭 학우님 안녕하세요. 윤철아 학우님 안녕하세요. 다들 내 목소리가 안 들리나? 그러니까 라이브 강의실에서 그러면 실제로 이게 잔디에서 채팅 위주로 하는 거하고 윤철아 학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데 계시네요. 네? 오늘은 좋은 데 계시네요, 아주. 아니, 똑같은데요. 교수님, 저 이렇게 보냈어요. 과목 이번에 듣는 거예요. 잠깐만요. 윤철아 학우님 그 뒤에 보니까 무슨 보리밭이 보이고 그러던데 아까. 그거 그냥 배경화면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8시면은 식사는 지금쯤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신 거죠? 네, 지금 바로 좀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른 과목 요번 학기에 몇 과목 정도 들으세요? 전 6과목 듣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다들 굉장히 부지런하신 게 최지훈 학우님도 그렇고 6과목 들으시려면 일단 강의 듣는 것만 해도 거의 퇴근하시거나 이럴 때 어떤 짬 되는 시간에는 계속 강의를 듣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일주일 내내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라이브 강의실까지 하면 이것도 다 하시고 그러면 야, 굉장히 부담 많이 되시죠? 네, 엄청 부담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무슨 사실 마음 같아서는 8과목 하고 싶었는데요. 8과목이요? 예. 근데 효율을 따지면은 그래서 그런 걸 효율이나 다 뭐 이런 거 생각해서 떠나서 예. 그게 학습 효과로 따지면은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버리면. 제가 듣는 과목은 여기 채팅방에 올려놨어요. 네, 봤어요.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 원리, 소방 법규 해설, 소방 유체 역학, 전기 설비 구조 원리, 산업안전보건법, 위험 물질. 와. 윤철 아버님은 어떤 거 들으세요? 저요? 네. 저는 뭐 산업안전보건법하고 네. 건설안전관리, 네. 그다음에 전기안전론, 네. 주로 산업재해 및 사례 조사 뭐 이런 거 주로 저는 관리론 쪽으로 네. 그냥 편입했기 때문에 네. 잘 몰라가지고요. 야. 주로 이제 관리론 쪽으로 많이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야. 근데 와, 6과목은 사운드 조정을 어디서 할 수 있죠? 사운드 조정. 이거 잠시만요. 이교성 학우님 그 맨 밑에 보면 비디오 옆에 이제 오디오가 있는데요. 그거를 누르셔가지고 무트를 해제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그분이요. 마이크가 꺼져 있다고요? 예. 여기 사운드 조정 안 된다고 하셨던 그분. 그거 하고 아, 있고. 그래요? 그 마이크가 꺼져 있는지는 마이크 어떻게 알아요? 키셔야 돼요. 아, 여기 마이크, 저희 화면 나오는데 보면 빨간 색깔로 마이크 그림하고 짝대기 돼 있는 거. 그 그 무트돼 부분이요.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크 꺼져 예, 있다. 그게 꺼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뭔가 설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처음 들어올 때 오디오 그 뭐지, 왼쪽 아래 보면 음소거 그거를 해제하셔야 돼요. 음소거 어, 키셔야 되고. 어, 아, 그러면 채팅으로 하셔야겠네요. 이분은 사무실이라서 마이크 안 된다 하셔. 그러시구나. 소리만, 소리도 이 왼쪽에 있는 오디오 우측에 이 버튼 누르셔가지고 그 출력 되는 거를 지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어폰 끼고 계시면 이어폰 관련돼서 눌러주셔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선영교 회원님 안녕하세요. 아, 회원님 하부님 안녕하세요. 언제 우리 선이 안녕하세요. 됐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데스크탑에 웹캠이 없어가지고 제 태블릿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전 연구실이고요. 예. 네. 한 주 동안 좀 어떠셨어요? 한 주 좀 다사다난했습니다. 어, 일이 뭐, 많았습니다. 뭐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죠? 제가요, 네, 전에 현장에서 제가 안전관리자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전에 현장에서 네.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중대재해요? 예, 예, 예. 네, 이게 이제 중대재해인데 이제 그 장비가 중약물 취급하다가요. 네, 이제 저기 그 작업 지휘자가 이렇게 네, 이게 슬링 벨트를 갖다가 써야 되는데 이게 타이거 로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12mm짜리 네, 노란색하고 까만색 있는 거. 네. 그걸 쓰다가 이게 끊어지면서 이게 작업자 그 가슴을 부딪혀가지고 이제 죽었어요. 추락해가지고요? 아니, 추락이 아, 아니요, 아니라 아니요. 네, 협착돼가지고. 협착돼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기 뭐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 받고 이제 저기 저 노동부에서 신문 받고 네, 이제 저기 이제 뭐 검찰에 네, 가가지고 이제 네, 이번에 세 번째 이제 됐어요. 네, 세 번째로 해가지고 검사가 구형을 하더라고요. 네. 구형을 하는데 저는 안전관리자니까 그래도 조금 뭐 벌금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떨어지겠지 했는데 네. 아니 징역 1년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검사가요? 아, 예. 아무리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고 해도 안전관리자인데 써보고 뭐 보좌하고 지도하고 예? 그런 건데 그냥 징역 1년을 때려버리는데 그 사람이 저기 검사가 젊더라고요. 젊은데 이 23년 동안 이 안전관리자 생활을 해오면서 네. 이렇게 뭐 하니까는 이렇게 당하니까는 그렇죠. 그냥 저는 뭐 한 번도 뭐 저기 그 뭐 검찰에 가는 적도 없고 네, 재판 받아본 적도 없고 뭐 네. 빨간 줄 올라가 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 가니까는 제가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이렇게 당해버리니까는 자기감이라든가 뭐 이런 게 들더라고요. 징역 1년 때렸다고요? 예, 예. 그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어떻게 징역 1년을 때리죠? 징역 1년을 때리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따 하려고 그러는데 그 형법의 268조 보면 업무상 예. 과실치사는 징역이 없는데 금고인데. 그럼 벌금으로 아,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 뭐가 이상한데요? 아니 저기 형법 업무상 과실치사로는 징역을 때릴 수가 없는데 형벌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했겠죠. 뭐. 그렇죠. 197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위반을 했는데 예. 예. 근데 그 사람이 저기 검사가 예. 이 잘못 저기 뭐 컴퓨터도 잘 안 해보고 그런 사람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엉터리네. 무슨 예. 업가살했는데 무슨 징역 1년을 때려. 말도 안 되네 그거.
그리고 전에 네. 이제 저희가 한신공영이거든요. 네네네. 한신공영인데 네. 그 부산에서 이제 사람 2명이 죽었어요. 네. 사람 2명이 죽었는데 거기도 안전관리자가 이제 그 뭐가 돼가지고 네.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이제 피의자 신문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최고 저기 그 판결까지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벌금이겠죠, 거기는 뭐. 아니요. 집행유예 1년 6개월에 아니 집행유예 1년에 금고 1년 아니 금고 6개월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기 전에 같은 경우는 그냥 벌금이나 과태료 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예, 예. 집행유예 뭐 기세유예나 떨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아,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시류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예, 예, 예. 아, 참. 그러니까는 제가 뭐 뭐 집에 가서도 23년 동안 했는데 아, 뭐이 빨간 늘 올리려고 했나 그렇죠. 싶어가지고 아,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건데 사람 그렇죠. 저기 뭐야 그 뭐 너 잘못했다고 벌 받으라 하느니 이게 괜찮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기소 이유가 뭐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뭐 해서, 그 뭐, 저기, 예. 관리감독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고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 뭐 한 게요 네. 뭐냐면은 그 이제 그 하고 나서 이제 재판 막그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중대재해는 이제 저희하고는 이제 뭐, 뭐 중량물 취급 계획서 뭐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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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작성을 했어요. 네. 뭐 교육까지 시켜오고 아침에도 교육시키고 이제 감시단까지 갔다가 오고 그랬는데 네. 그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요. 네. 뭐 중대재해 전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네.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 현장에 이제 점검이 들어오잖아요. 예. 점검이 특별조감 들어왔죠. 들어오는데 예, 예, 예. 예. 점검이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예. 그때는 저희가 공사가 미진해가지고 예. 그거를 갖다가 미리 준비를 못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상태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74개인가 예. 74개인가가 이제 안전 위반 사항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그거야 뭐, 그 하려고 그러면 예, 뭐 74기가 아니어도 더 할 예, 수도 있는. 예. 예.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따진 것 같아요. 아니,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안 걸릴 데가 어딨어요. 그거는 말도 안 돼, 진짜. 아, 그래가지고 조금 요즘에는 오늘도 제가 그 회사에서 막 조금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예. 좀 해봐야 뭐 잘해봐야 뭐 뭐가 필요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요즘. 근데 되게, 그런데, 그러네. 아니, 그럼 그 사람은 왜 원래 작업 절차서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그 관련돼 가지고 그 중량물 작업하는 그 정말 그거를 쓰다 그렇게 된 건가요?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아, 한 거예요? 뭐예요, 그게? 그렇죠. 그게 네.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침 안전 조회를 끝내고 나서 네. 이제 그 업체 TBM 하고 네.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네. 끝나고 나서 이제 장비를 이제 오수갈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오수갈로를 하다가 이제 맨홀을 심잖아요. 네. 네. 오수갈로 하면 맨홀을 심잖아요. 네. 심었는데 그 맨홀을 하나, 두 개를 담다가 이제 그렇게 사단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맨홀이 사각 박스잖아요. 네. 네. 사각 박스면은 이렇게 우리 제가 헤드폰 끼고 있잖아요. 예. 끼고 있으면은 이렇게 그 백호가 이렇게 든 게 아니고 네. 백호를 이렇게 한 줄을 걸어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백호가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맞춰주거든요. 네. 그 이제 그 뭐 오수갈로 이렇게 구멍을 맞춰줘요. 네. 이렇게 들어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슬링 벨트를 쬐는데 네. 요거 하나 있잖아요. 네. 네. 여기 예. 백호하고 네. 여기 다는 거. 네. 그 네. 한 줄 그 한 줄을 갖다가 예, 너무 기니까는 네. 이제 그게 창고에 있었어요. 네. 업체 창고에. 네. 창고에 사달아 가지고 놔뒀는데
그걸 가기가 싫어가지고 그 타이거 로프 있지 않습니까? 12mm짜리 그걸 쓴 거예요. 그게 1톤밖에 파단력이 1톤이나 1톤 200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맨홀이 무게가 한 2톤 정도 나가니까는 하나는 제대로 갔어요. 하나는 어떻게 갔어요. 근데 두 번째 하면서 이게 파단 내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작업 지휘자가 그냥 반장이죠. 작업 네. 반장하고 거기 그 다치신 제자가 이렇게 그 하다가 둘이서 하다가 한 사람은 주워오고 한 사람은 잘라주고 그냥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니까는 뭐 할 말이 없죠. 아니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작업 절차나 이런 거에 맞춰서 다 이렇게 다 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에 이제 그 뭐 저도 망각, 뭐 네, 고 저기 저 뭐야 실수 네,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고의도 아니고 어떤 네, 실수도 아니고 네. 쭉 해왔던 거죠. 관행 그렇게 작업을. 관행으로서. 예, 예, 예. 그걸까지 저희가 어떻게 사무실 그렇죠, 앞쪽에서는 그렇죠. 예, 제대로 했는데 너무 엄한데 관찰이 없을 때는 보니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냥 뭐 할 말이 없죠. 야, 진짜. 그것 그것도 제가 이제 안전관리자 이제 팀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네, 안전관리자가 있어요. 네, 예, 그 친구가 그거를 봤어요. 이제 흉관을 하면서 네, 저기 그 타이거 로프로 해가지고 하는 걸 봤어요. 네, 봤는데 네, 그거 그때 지적을 해가지고 그거 하지 마세요. 네, 라고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고 현장에서 교육시키고 네. 했는데 불과 며칠 상관에 이게 나와버리니까는 아니 근데 음, 그게 왜 기소가 되죠? 그러면 지금 다 이해가 안 가네 또. 그 안전관리자가 왜 기소가 되냐면요. 네, 이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토요일 주말이었어요. 네, 예, 주말이었는데 현장 소장이 네. 저기 휴무 그리고 아, 관리 안전보건 총괄 감독자가 책임자가 현장에 예, 없었고. 예, 예, 예. 관리 감독자 토목 담당이 휴무. 그러니까 야, 이제 진짜 다음에 이제 올 거는 안전관리자하고 공사팀장, 그러네요. 차선임자죠. 네, 네, 네. 차선임자인데 네. 이제 차선임자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경찰에서는 안 잡아주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경찰에서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를 그 다른 안전관리자가 발견을 해가지고 시정 조치를 시켰고 교육도 시켰고 이런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게 그 카톡 있지 않습니까? 네, 카톡에 우리가 저기 저 안전관리 저 감시단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카톡 같은 경우에는 네, 다 해가지고 기록에 남겨줘요. 네, 예, 기록에 뭐 지적한 거, 뭐 교육한 거, 네, 뭐 작업 중지한 거 다 남겨줘요. 네. 네, 거기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밑에가 작업 중지 뭐 해가지고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했다 하는 걸 남겨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근데 들어서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는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고 그럼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기인한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죠. 내가 그렇게 와 우리는 교육도 시켰고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도 얘기를 했고 다 음. 얘기했다. 야, 그러면 그거 에비던스 줘봐라고 했을 때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있잖아요. 다 제출했어요. 다 아, 나 제출했어요. 진짜 아니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게? 그뭐 그 어떻게 다 하라? 제출했는데 다 제출했어요. 작업 아유, 계획서도 쓰고 예. 작업 계획서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작업하니까는 이 작업할 때는 뭐 한다. 네, 전에 우리 저기 저 한신에서 또 그 6월 달에 그 작업이 있어가지고 네. 그 작업까지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야, 진짜 그 엉터리인데요. 검사 기소는 엉터리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확정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좀 말이 안 아니 돼요. 그러니까 뭐 저도 스트레스는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예, 예. 이 나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뭐 저기 저뭐 검사 새끼 어린 새끼가 그냥 때려버리니까는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옆에 가서 작업할 때 하나하나 일일이 다 확인하고, 예?
그렇게 그래야 하면 된대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현실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리고 작업자가 아니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된 재료나 이런 게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가는 거 귀찮아서 지네가 그렇죠. 지네 마음대로 한 거를 근데 그것도 몰랐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안전관리자가 그거에 대해서 발견을 했고 관찰을 통해서 발견했고 주의 조치를 줬고 교육도 시켰고 그거와 관련된 에비던스 남겼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 보기에는 말이 안 돼. 그리고 그 아까 뭐 업과 사가지고 징역 때렸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거 뭐 이상 좀 많이 이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거. 수원지방법원요. 예. 아, 사실 그럼 만약 이렇게 되면 거의 원래는 형벌이 어느 정도예요? 형벌이요? 사람이 아니 죽었을 때? 원래대로 이 하구님께서 예, 지금 이 상태로서 그 검사가 판단이 아니고 제대로 됐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금 아직 시행 안 됐잖아요. 제정만 됐지.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두 가지 법에 적용을 받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그다음에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위반죄를 받아서 그거에 관련된 형벌을 받겠죠.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167조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형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조정을 받는 거죠. 뭐 1심에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2심, 3심 가면서 또뭐 조정이 되겠죠, 그 부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대로 적용되거나 이렇게 될 수 없는 게 왜냐면 지휘 감독 소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실 여부나 아니면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입증해야 되는데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그거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공사장에 생각에는 계속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저희 그 안전관리자 정말 다 얘기해 보니까요. 네. 아 이래 가지고는 안전관리 못하겠다. 아, 그럼요. 그 네. 더더군다나 업무상 과실치사 아니 업무상 과실치사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애매모호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법 내에서도 단적인 예를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법 자체가 갈수록 되게 이상해지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는 요즘에 네. 저 시류가 저 네. 중대재해처벌법을 갖다 강력하게 뭐 한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산업안전보건법원은 더 강하게 네. 한다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너무 네. 이게 앞서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음, 뭐 네, 그 검사도 그렇고 검사들은 특히 네. 뭐 자기가 더 이제 앞서가 가지고 해야지만 이제 저 판사가 이제 그런 이제 사회적인 불이익이랑 뭐 그런 걸 따라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에이, 근데 그것도 판사도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뭐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할 수 그렇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판사한테는 저는 많이 보기로는 뭐 집행유예 그런 쪽으로 보는데 집행유예도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네. 잘 뭐 하면은 뭐 벌금 아니면은 이제 뭐 기소유예 그런 것 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기소유예는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그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법이 그렇죠. 적용되는데 요새 같은 예. 분위기에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예. 이상한 거죠. 조관식 교수님 학우님 그럼 지금이 안녕하세요. 그 법 잠깐만요. 조관식 예. 학우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예, 좀 손영규 늦었죠? 예. 학우님하고 뭐 좀 중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인사를 좀 늦게 드렸네요. 아, 예,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저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회사에서요. 네, 뭐 분석해 놓은 거를 봤는데, 네, 뭐 양벌 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상당히 강하게 해놨더라고요. 지금, 뭐,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저기 손영규 학우님이 최근에 손영규 학우님이 그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그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협작사고에서 사망했대요. 아, 예. 네, 그래서 그거 저런. 지금 이제 기소돼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네,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엉터리고요. 제가 봤을 때. 아, 제가
저 네. 수업 준비를 잘못해갖고 왔나 본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사실은 이렇게 현장에서 예. 일어나는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훨씬 더 그거 관련해서 가지고 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학습이 많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희대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런 법이 없었죠. 왜냐하면 법의 목적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러는 거예요. 처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딱 집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경영 관계자라든가 그렇죠. 대표이사 맞습니다. 어떻게 네. 조지겠다. 그러니까 그런 선언, 법이 가지고 있는 강행성을 가지고 그런 선언적인 어떤 의미로서 겁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현장에서 사실은 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안전관리 개념으로 보면은 안전관리를 보다 잘할 수 있게 하는 최저 기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 기준이니까 안 지켰을 때 처벌을 하는 건데 이 처벌 기본적인 아주 최저 기준을 너무 그 수준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지키냐 이거죠. 그거를 현장에서 지키고 네, 싶어도. 교수님, 저번에 네, 제가 그 2019년도에 이제 그 서울지방 이제 그 국토관리청장이 현장에 와가지고 이제 네, 이제 저희 현장에 와가지고 점검을 했어요. 네, 점검을 했는데 그때 저희 현장에 이제 뭐 IoT 카메라나 뭐 이렇게 뭐 VR 체험이나 네, 이걸 첨단위로 해가지고 다 했거든요. 네, 네, 이제 소규모 안전 체험장이나 했는데 그때 이제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근로자의 눈높이는 생활 눈높이는 나보다. 근데 우리가 안전을 하려는 그 방향은 이렇게 높여 있으니 이 네. 눈높이가 안 맞으면 이게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안전을 갖다가 해야지만이 음,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한 사람은 위에 있고 우리가 하려는 안전은 위에 있고 네, 밑에 작업하신 분들은 밑에 있으니 음, 그 갭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어떻게 예? 안전이 뭐 저기 확보가 되겠느냐 이런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저희 현장 소장이나 저도 있으면서 근데 이제 가려는 방향이 우리가 안전을 추구하려는 이렇게 하려는 방향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 뭐 IoT나 뭐 이렇게 미래 지향적으로 해야 네, 된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그런 말을 풀어 나갔는데요. 네, 그런 저기 저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거 한번 잠깐만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PPT? 예, 예, 예. 네, 네. 보입니다. 이게 이제 브래들리 커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안전문화 발전 모델이라고 해서 오늘날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향점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안전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접근했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IS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안전보험 경영 시스템 이런 걸 가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방금 전에 우리가 그 손영규 하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술적인 것이 아무리 발전하고 시스템적으로 아무리 절차서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의 가변성,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해봐야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발전 모델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자 1단계 가장 낮은 단계의 안전이 어떻습니까? 법이나 규칙 등을 준수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법이나 규칙을 준수하는 것.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이제 이 다음 단계 의존적 단계나 독립적 단계나 상호 의존적 단계 뭐 팀으로서 혹은 개인으로서 관리 감독을 넘어선 어떤 보다 더 나은 수준의 안전관리 기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법이라든가 규정 규칙 이런 거 자체의 수준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따라가지 못하겠죠. 못 가는 거죠. 이거 지키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따지고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되고 이제 앞으로 시행되겠지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너무 좀 무서운 법이다. 법이 가지고 있는 너무 강형적인 규정을 가지고 현장을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사실은 법이 아무리 뭐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혹은 부령으로 이렇게
그 역할이나 범위를 계속적으로 넓혀가지고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각 현장의 조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법으로 어떻게 다 규정하죠, 그거는? 그 규정이 될 수가 있나요, 그게? 규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우려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법으로서 보다도 강한 뭔가를 가지고 기준을 굉장히 높여놓고 요거만 지켜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각 작업장에서 안전 관련된 안전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그들의 높은 경험에서 우러러 나오는 여러 가지 대책들 이런 것들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기본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거 하기도 바빠 죽겠고 그러니까 일선에서 가장 많이 제가 듣는 그러니까 컨설팅 나가서 듣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 페이퍼가 너무 많다. 직접 가서 보고 뭔가 어떤 대책을 짜고 우리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시시각각 변해가는 환경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모아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규정에 의한 이 페이퍼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일례로 그 각 사업장의 안전보험 경영 시스템 다 인증 가지고 계시죠? 음.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안전보험 경영 시스템? ISO 45001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코시아 MS? 아니면 둘 다 같이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희는 네. 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ISO 18000인 뭐 이렇게 뭐 있지 않습니까? 코사 18000이 오셔스 18001이요? 예, 예. 그런 오셔스 건 안 하고 18001이라고 있어요. 코샤 예, 18001이요? 예, 예. 네.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고요? 예, 예. 그럼 어떤 걸로 하고 계세요?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율적으로 하는 거. 저 어떤 업체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음. 그거 하는 업체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안전관리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네, 네. 거의 할 일이 없대요. 그 문서하느라고 바쁘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거기 저희 같은 경우는 네, 네. 그걸 좀 안 하기, 저 본사에서 추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네. 그나마 어떤 그 뭐 안전관리자 뭐 역할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자유로운 거죠. 네. 안 그러면은 저희도 자유롭지 못해요. 이게 뭐 이런 시간도 없고 뭐 제가 저기 여유 시간도 제 시간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예. 아니 혼자나 둘이 하면은 못 쫓아가요. 18,000이나 그런 쪽으로 하면은 못 쫓아가요. 어. 예. 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데 혹시 그 조관식 하고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안전관리자 쪽이 아니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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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분들이 이렇게 제시한 것들을 저희가 받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네, 네. 저번에도 제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음.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패트롤을 돌고 점검을 하고 네, 이렇게 해 보면 네. 뭐 저 안전관리자분이 계셔서 제가 얘기하기가 뭐하긴 한데 아니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뭐라 해야죠? 하점 레벨 그러니까 저희 지향하는 거에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자율안전 얘기하고 뭐 얘기를 해서 계속 게시를 해주다가 네. 정 안 되니까 이제 기준을 만들고 네. 그 기준을 강화를 시키고 네. 근데 그게 강화를 시키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약간 통계를 내 보니까 사고도 뭐 적어지고 뭐 일단 기준을 그런 높이니까. 효과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더 가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다녀보고 네. 느낀 현장 중에 네. 그러니까 뭐라 하지? 그러니까 자체 규정들이 있죠. 네, 네. 자체 규정이 세고 뭐 서류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네. 서류 많아요. 네. 서류 많고 그런데 이제 그 서류마저도 점검을 안 하면 담보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담보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층층이 저희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원청, 시공사, 네. 그다음에 협력사,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도급 받는 분들 네, 네. 그걸 전부 다 봤거든요. 네, 네. 마지막에 우리 것까지. 근데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필요해서 뭐 그렇게라도 복잡하게 해 놓으면 아무래도
단계들이 더 있으니까 네, 네, 사고 날 확률이 또 저희가 관리하기가 네. 굉장히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그런 점에서는 네, 그게 맞은데 네, 이제 저 우리 안전관리자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네. 너무 많다. 뭐 저 장비 하나 들어오는데 뭐 몇 시까지 저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되는 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거 아닌 이상. 제대로 하고 그렇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체킹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네. 노조들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러니까 노조들이 결성된데 그런 쪽은 저희가 터치도 못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업체들, 협력사들 말고 네. 외주 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직발 말고 네네. 뭐 이런 쪽은 실제로 보면 그쪽에선 외주 업체나 이런 하청 이쪽에서는 크게 중대 사고가 나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는 거 보면 직발 우리들이 관리하는 이제 저기 하는데 뭐 이런 쪽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거든요. 네. 뭐 그런 면에서는 저 법령, 법규 이것도 강화될 필요성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제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이 작업장이 본인들이 마련하는 기준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지금 수업을 받으면서도 안전문화 이거 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험성 평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형식적으로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쪽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물어보면 네. 그냥 써서 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저희는 그거 점검할 때 그 나온 점수 가지고 네. 확인해서 순찰, 페트롤, 점검 이렇게 다니거든요. 네네. 근데 자기네들이 해놓고 네. 뭘 했는지도 모르는 문제 경우가 있죠. 허다하니까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저는 이제 조업은 아니고요. 네. 건설이니까 네네. 뭐 좀 특이한 사항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즉각 조치도 해야지 되고 보고도 바로바로 들어와야 되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자율안전보건활동이 유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위험성 평가 아닙니까? 36조에. 그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 자체적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잖아요. 처벌 규정이 없죠. 예. 위험성 평가 자체로는. 예. 그러니까 안전보건관리 체제의 역할에다 부합되어 있는 거지. 위험성 평가 자체로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예. 고용노동부 뭐 고시를 보면 2017년에 개정된 고시 내용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험성 평가 단계 중에서 위험성 추정을 해야 위험성 결정을 하고 저감 대책을 적용하든가 뭐 어쨌든 뭐 그 여러 가지 단계로 다음 단계로 가든가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2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20억 원 이하의 건설 공사 현장에는 위험성 추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바뀌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잘 생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0인 네, 20인 이하의 사업장, 그다음에 20억 원 이하의 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위험성 추정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아마 그쪽에서 그걸 실행할 만한 솔직히 거기는 뭐죠? 안전 담당자, 안전 관리 담당자를 네, 대행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규모는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거고요. 네, 하는 걸 거라 생각을 해요. 규모도 소규모일 뿐더러 20억 정도면 네, 20명 정도면 가내수공업이죠. 그런 정도라면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대행업체나 이제 뭐 공단 같은데 그쪽에서 가져와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손영교 학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위험성 평가 절차 중에서 위험성 추정을 이 해당 이런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할 여력이 없는 거죠.
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저기 그 여력이 없으니까 네. 유형성 유해이 없는 파악이라도 좀 해라.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 네. 클래스 네. 그 저기 클래스 뭐 유협성 평가 뭐 저 공단에서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보니까는 이게 많이 그런 어떤 그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사례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는 네. 저희도 지금 공사금액이 저기 좀 많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 인증서 뭐 해가지고 네네네. 거기에는 못 들어가요. 예, 예. 뭐 120억 이하인가 20억 이하에 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거기 현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우수 사업자가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초과해가지고 못 네.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20억 이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우리 조간식 그 저기 하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이게 그 뭐 기술 안전 지도, 뭐 기술 지도라든지 뭐 이런 거 안전 담당자도 없고 뭐 네. 이렇게 관리 감독자 해가지고 뭐 관리 책임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사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안전을 전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이게 뭐 그렇게 저기 할 여력이 없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그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과실 처벌법이라고 해가지고 영국의 모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영국의 수석 근로감독관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만인율만 따져도 한 10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IS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프랑스나 영국이 더 리딩하고 있고요. 그만큼 안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거기서 실제로 안전관리에 있어서의 관리 감독 기관의 수장으로서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대해서 실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안전관리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면 어떨까요? 예, 예. 좋습니다. 네네. 잠깐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소리도 공유를 해야 되니까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 with the question to Nick 자, 소리 들리시죠? 네. 네, 소리 들려요. 네. to hear wider historical context of health and safety in the UK. And can you give us kind of a quick whistle-stop tour of the health and safety in the UK? I mean, what were the significant change made, like top 5 or something, and then including that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to 1974, and what drove those kind of changes? Yeah, I think it's useful to explain why we developed that legislation as far back as 1974. Yeah. In the 1960s, health and safety performance in the UK was no better than anywhere else. It was a lot worse than many places. And we were labouring under a legislative framework that looked like much of the rest of the world, with prescriptive legislation where government told industry how they had to address any particular risk. We realised that we weren't making any significant progress, commissioned a review, and came to the conclusion that we needed a fundamental change to our approach, to move from one where government in effect owned responsibility for deciding what the precautions should be in a particular situation, to one where that shifted on to the person who created the risk. So the 1974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completely changed our approach in a very fundamental way. And what it did, it said, instead of government owning risk and deciding what precautions should be used, it's for those who create the risk to have that responsibility. So any business that is operating in a way which creates risk suddenly had to start taking far more responsibility for those risks. And that shifted the responsibility away from government onto those who were creating it. Now, that was a very significant change, and the change didn't happen overnight. But what that did, it led the way to a change from very prescriptive legislation, which I know that much of the rest of the world still operates under, to what we call goal-setting legislation.
And the 74 Act is very simple. It sets a goal for those who create risk, those who employ people. And it simply says, you must ensure the health and safety of anyone who works for you and anyone else who can be affected by the way you do that work. So it's a very simple goal, ensuring the health and safety. Clearly, it has to be proportionate. And what we're expecting businesses who create risk to do is approach and manage the significant risks. We're not interested in trivial risks, because there's risks in everything we do, and we accept those. But significant risk, which can lead to injury, ill health at work, or even worse, fatality, then those are ones we expect businesses to concentrate and prioritize their efforts on. And the greater the risk associated with the work, then the more that is expected of them to counter that risk. That's the proportionality aspect of that legislation. So after 1974, we'd done a fundamental change, but we still had quite a lot of prescriptive law in place. And it took quite a few years to move from that position of purely prescriptive law, where we introduced this goal-setting legislation, and therefore we had to start taking away the prescriptive law and replacing it with more goal-setting legislation. And when we're talking about goal setting, in effect, what we mean in practice in the workplace is that employers who were now responsible for the risks that they created had to start assessing risks for themselves and coming up with their own precautions to suit their own circumstances. In the past, you would have two factories next door to each other producing exactly the same product, and in effect, their precautions would have been identical in law. The government would have told them how to do it. What the change meant was you could have those two factories operating side by side, producing exactly the same end product, but how they then go about controlling the risks was down to them. The only thing government is then interested in is whether or not they achieve the goal of ensuring health and safety of their workers and anyone else who could be affected. How they do that is frankly up to them. One business might go down a very technological-based approach, using guarding of equipment and very few people involved. One may use systems of control of how they operate the people, how they train the people, or you could have a combination of the two. But gone was the prescription saying, that's your problem, and that is the only solution that's available to you. And what that allows is tremendous innovation in moving forward with health and safety. Because the old prescriptive route didn't really allow for innovation at all, which is why countries who stick to a prescriptive regime can sometimes struggle to make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ir health and safety performance.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네. 저도 제가 어떤 제 개인적인 주관인가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아까 들어보니까 어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처벌을 중시 앞에 내세우니까는 이거는 법이 아니다. 어떤 자율적인 이웃적인 아까 그 법 같은 경우는 보건안전법 네, 같은 똑같습니다. 경우는 네.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는 어떤 지시적인 어떤 처벌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우리가 책임자의 어떤 사업주의 어떤 역할이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법이지 그걸 갖다가 처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조간시가구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요. 네. 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런 생각을요. 네. 그러니까 뭐 처벌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네. 제 개인적으로는요. 직접 해봤으니까 제가요. 네. 직접 그거 뭐 지시를 받고 하기도 하고 관리를 해보기도 하고 해본 느낌에 그러니까 주체가 있죠. 주체. 네. 네, 경영자, 네. 뭐 사업주,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부장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 아니면 회사에서 뭐 내규 정도 이런 걸로 강력하게 제재가 들어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산업안전보호법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목적이 있을 거 목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목표가 저기 그 근로자의 우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네. 네, 안전 그리고 네. 쾌적한 작업 환경 예, 그리고 뭐 그걸 목표로 하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안전보호법이나 이제 그 뭐 중대재해처벌 같은 경우는 이 보면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게 원래 처음부터 처벌을 목적으로 해서 제정이 근데 되지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되는데 목표를 갖다가 그 주안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너무 그 처벌적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기업하는 사람이나 우리 그 저기 뭐 사업하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최선의 이제 안전관리자나 이제 우리 현장 소장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너무 부담이 오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나면은 현장 소장은 못 나간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챙기겠죠. 챙기겠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챙긴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현장 300 소장님 분들은요, 네. 그거를 아셔야 돼요. 맨 처음에 우리가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1년 공기가 있으면 한 몇 개월을 땡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득이 많이 남잖아요. 그 네. 몇 개월 땡기는 부분들을 3개월이면 3개월, 그거를 안전에다가 더 투자들을 좀 하셔서 저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법을 제정했을 리가 없는 거죠. 자꾸 저 사람이 죽고, 정부에서 저 경고를 했음에도 경영자나 뭐 이런 분들이 사업주 이런 분들이 뭐 또 괜찮을 거야. 뭐 손방망이 처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저 여론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제정이 된 것도 그때 언제죠? 한 상당히 반복해서 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발전 저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네네. 조치가 안 되고 하니까 네. 이제 뭐 제정이 된 걸로 저는 그 원인도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여러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예, 예.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서로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또 법을 해석하는 논리나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아, 재밌네요. 전 사실은 그 현장의 이 안전 관리라든가 사실 생산이나 이런 거를 간과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산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주기 위한 보조제로서의 안전, 그리고 또 근로자의 생명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로서의 안전을 투자할 수 있는 요소로서의 또 생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서로 보완적인 요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새 들어서 딱 드는 생각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물론 선언적인 의미로서의 기본 어떤 레벨을 올려놓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의문점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현장에 작동될까 이게? 실질적으로요. 네. 저희 쪽에 지금 숱하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공문들 네. 이런 것들이요. 예. 저 중대재해처벌법 네네네네. 하고 이제 양벌 규정 쭉 해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 분석도 네네네. 하고 네. 그다음에 안전들을 상당히 많이 뽑아요. 네. 원청에서. 네. 예전에 원청에서도요. 네. 원청에서도 저 기존에 뭐 한 2명을 썼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지금 네네. 배를 통해서 저 활용을 하고 또 네. 책임 소재 이런 부분들도 저 명백히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물밑 작업들이 지금 하고는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저는 그게 기존에처럼 그 뭐 중대재해처벌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양벌 규정이나 적용하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면 네. 그런 움직임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음. 그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양보 규정이 어디 있는 양보 규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안법 아니면은 산안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하고 네. 그 50억, 10억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중대재해처벌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발생됐을 때 네네네. 그 양벌로 규정을 예, 준다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먼저 실제로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언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지금 돌아가는
뭐 분위기로는 저 한두 명이라도 저 선언이 돼서 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크게 봤을 적에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기 제가 뭐 시간도 다 됐고 이제 또 우리 안전문화 또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뭐 브래들리 커브나 이런 것도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실제 영국에서 근로감독관, 수석 근로감독관의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그거 그대로 보면 맞는데, 이게 현장에서 아직까지 2021년도에 대한민국 현장에서 이 외국의 선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이론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어떤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건지. 조관식 하고님.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네네. 저 영국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기 내부로 들어가면 네. 기업 안에서 네. 다양한 규제, 그렇죠, 그러겠죠. 네. 자율안전 활동, 네. 정부에서는 이거, 그러니까 딱 보면 똑같잖아요. 경영주, 네. 사업주, 네. 걔네들을 통해서, 그것도 결국에는 저 규제니까요. 따지고 보면요. 큰 것만 하고 나머지를 말로 포장을 한 거죠. 뭐 자율안전이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저는 무엇보다 지금 저희 현장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다니고 관리하는 현장에서 보면 위험성 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누구한테, 그리고 위험성 평가 그 항목 자체도 너무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게 해놨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원하는 거는 솔직히 안전보다는 그 경력자, 경험자, 그분들이 더 위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위험성 평가를 작성을 하고 평가를 한다라면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은 지금 법에서 그렇게 아니다. 전원 참가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참가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현장은 안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안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기마저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형식은 다 돼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저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이 관련해서 이어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해놓고요. 오늘 거기 그 학습 자료실에 또 올려놓을게요. 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